딸의 연애를 끝까지 반대하던 아빠, 왜 갑자기 손을 내밀었을까? 세리는 범수를 사랑했다. 그래서 아빠 독고탁의 반대가 더 깊은 상처로 남았다. 독고탁은 말 없이 딸의 사랑을 부정했다. 사위로는 부족하다는 말보다 딸을 누구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다. 결국 세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아빠가 계속 반대하면 저 혼자선 이 사랑을 지킬 수 없어요. 독고탁은 말없이 등을 돌렸다. 며칠 뒤 범수가 독고탁의 집을 찾았다. 현관 앞에 선 범수는 조용히 말했다. 세리 요즘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 곁을 지키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독고탁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그는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리야, 아빠가 정말 바보였구나. 너한텐 범수 같은 사람이 딱인데. 그리고 며칠 뒤 독고탁은 직접 범수를 찾아가 말했다. 범수야, 내 딸을 부탁한다. 너 같은 사위를 둔 나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지. 하지만 그날 밤 TV 뉴스에서 한 줄 자막이 흘러나왔다. 독고탁 대표 배임 혐의로 검찰 소환. 겨우 찾은 평온에 예고 없이 어둠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 그들 마음속엔 각기 다른 생각이 있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석과 광숙은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동석은 광숙의 옆에 꼭 붙어 앉아 몇 번이고 바다보다 예뻤다며 장난을 쳤다. 광숙은 웃으면서도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가족의 시선, 그리고 어머니 공주실의 반응이 마냥 따뜻하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그때 천수가 먼저 나섰다. 형수님, 어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다시 환해졌고 동석은 폰을 꺼내 사진을 넘기기 시작했다. 광숙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티 내지 않기로 다짐했으니까. 그 순간 공주실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광숙아, 옥분이가 벌써 임신 4개월이야. 식탁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광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네, 알고 있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넌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너희도 이제 서둘러야 하지 않겠니? 광숙은 당황한 얼굴로 동석을 바라봤다. 동석은 재빨리 웃으며 장모님, 저희 천천히 준비할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지만 공주실은 못 들은 척했다. 요즘 세상엔 늦으면 안 된다니까. 너희는 재혼이잖니. 그런 건 더 빨리 정리해야 해. 광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축복받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시험받는 기분일까? 그날 저녁 광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동석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광숙씨,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우린 우리가 맞는 속도로 가면 되는 거야.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불안이 조만간 그녀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다음날 아침 광숙은 부엌에서 공주실과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에 쌓인 접시를 닦으며 어제 공주실이 한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너희는 재혼이잖니.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 말엔 가족의 기준, 사회의 시선, 심지어 자신의 가치까지 들어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흥수와 옥분이 들어왔다. 옥분의 배는 예전보다 둥글게 올라와 있었고 흥수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내를 부축했다. 광숙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옥분아, 몸은 좀 어때? 요즘 괜찮아? 옥분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배를 쓸어내렸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아기가 발로 차는 것도 같아요. 식구들이 모인 거실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흥수는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해명이 콩이에요. 매일 밤마다 옥분이 배에 대고 콩콩 이야기해줘요. 광숙도 같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주실이 다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이다. 광숙아, 너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다들 조용해졌다. 동석이 얼른 말을 받았다. 장모님, 조금만 여유를 주세요.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내 부부를 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제보다 더 또렷해진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날 밤 광숙은 혼자 방 안에서 거울을 들여다봤다. 미소 띈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시기인데 그 행복이 꼭 자격처럼 느껴지는 지금, 어쩐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다. 검찰 조사실에서 독고탁은 믿고 싶지 않은 이름을 마주했다. 첫 초고 검찰청. 독고탁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 조사 끝에 담당 검사가 마지막 종이를 내밀었다. 내일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그 말에 독고탁의 입이 마르게 떨렸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검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배임, 횡령 모두 혐의 인정입니다. 무엇보다 부인 장미애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의 귀에서는 소리가 뚝 끊겼다. 장미애 진술? 검찰청을 나설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흰색이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을 힘이 없었다. 도착한 문자 알림 속엔 익숙한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장미애. 집에 도착하니 거실 한가운데 장미애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돌아봤다. 왔어. 어떻게 됐어? 독고탁은 낮게 말했다. 내 증언 덕분에 깔끔하게 망했더라. 장미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아니야. 회사라도 살려야 했어. 어차피 당신은... 어차피라니? 독고탁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한텐 남편보다 회사가 먼저였나? 장미애는 눈을 붉히며 대답했다. 나는 세리 생각한 거야. 아빠가 범죄자 되면 그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 그 말에 독고탁은 그제야 세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교수님이랑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저 범죄자의 딸이니까요. 그 문장이 독고탁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말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장미애는 마지막 짐을 챙기며 말했다. 세리 데리고 언니 집에 있을게. 이 일 끝날 때까진.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거실은 조용했다. 정정만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세리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다. 밤늦게 들어온 뉴스를 본 순간 세리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독고탁 대표, 배임 혐의로 검찰 소환. 자막 위로 또박또박 뜨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얼마 후 장미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세리야, 아빠 상황이 좀 안 좋아. 당분간 우리 언니 집에서 지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리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단지 가슴 한복판이 싸늘하게 식어갈 뿐이었다.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세리는 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벨소리만 울렸다. 결국 그는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세리는 길고 조용한 문자를 써내려갔다. 교수님, 저 오늘 뉴스를 봤어요. 죄송해요. 이제 저 범죄자의 딸이에요. 저는 교수님 곁에 서 있기 힘들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세리는 한참을 울었다. 이별을 통보하면서도 한마디 위로도 못 해주는 자신이 가장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 다음날 범수에게 직접 만나 얘기하자고 했다. 그는 놀란 얼굴로 약속 장소에 나왔다. 하지만 세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 번쯤은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믿었어요. 이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범수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세리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스스로 밀어낸 거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 결정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밤, 범수는 한이의 눈을 보며 결심했다. 세리의 문자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범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저 범죄자의 딸이에요. 그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세리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선택이 너무 조용하고 단단해서 더 아팠다.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이가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툭툭 치고 있었다. 범수는 아이 옆에 다가가 앉아 무심코 손을 뻗었다. 아, 한이가 옹알이를 하며 범수를 올려다봤다. 범수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작은 체온이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덮이는 듯했다. 세리는 한이를 정말 아껴줬다. 아기 옷을 직접 골라주고 재우고 안아주고 이모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하고 섬세했다. 한이를 진짜 가족처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세리뿐이었는데 범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켜주지 못한 사랑, 지켜야 할 사람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범수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모아둔 독고탁 관련 서류를 펼쳤다. 이미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사랑한다면 이런 순간에 등을 돌리면 안 되지. 범수는 휴대폰을 꺼내 법대 동기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지금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 그 순간부터 범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위해 범수는 조용히 싸움을 준비했다. 밤이 깊었다. 하지만 범수는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다. 서류 더미, 노트, 기사 스크랩. 그 안에는 독고탁이라는 이름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묶여 있었다. 사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장인이 될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 하지만 세리와의 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가족이 될 그 사람을 위해 범수는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법대 시절 동기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다. 혹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괜찮은 사람 아세요? 검찰 쪽에 아는 선배님 있지? 연결 좀 부탁해. 지금은 설명 못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야. 답장은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다. 현직 검사, 형사 전문 변호사,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로펌 동료들까지. 범수의 노트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빠르게 채워졌다. 한 통,
또 한 통. 범수는 모든 통화에서 이 상황이 지극히 제3자의 일인 것처럼 설명했다.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오직 정보와 논리로만 접근했다. 하지만 노트를 덮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피로가 깃들었다. 무언가를 감추는 데 드는 에너지가 때로는 진심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한이야, 조금만 기다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한이를 바라보며 범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모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아빠가 해볼게. 그날 새벽 범수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문자를 남겼다. 독고탁 어르신, 내일 오전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고 난 뒤 범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기싸움,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모든 걸 포기하려던 새벽, 독고탁은 생각지도 못한 목소리를 들었다. 범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겨우 용기 내서 배를 누르고 다시 두드렸다. 어르신, 저 범수입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나타난 독고탁의 얼굴은 낯설었다. 붉어진 눈, 잠 못 잔 얼굴, 그리고 미처 숨기지 못한 무표정. 범수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독고탁은 말없이 비켜섰다. 거실은 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전등도 켜지지 않았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다. 범수는 서랍 한쪽이 열려있는 걸 봤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도 묻지 않았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독고탁은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범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도와드릴 순 없어요. 저 조건이 있습니다. 독고탁은 고개를 들었다. 조건? 세리한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아이가 가족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독고탁은 말없이 범수를 바라봤다. 어르신이 포기하시면 세리는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 겁니다. 감옥보다 더 무거운 짐일 거예요. 그제야 독고탁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눈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살아남아 주세요. 변호사도 선처도 다 준비해보겠습니다. 그 밤 독고탁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범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랑하니까요. 세리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다. 긴 침묵 끝에 독고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질투였어. 그 아이가 날 닮은 사람보단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말은 그럴수록 더 이어졌다. 너는 부드럽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 반대였고.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래서 일부러 괴롭혔어. 세리가 널 놓게 만들면 그 아이가 다시 나만 바라볼 줄 알았거든. 고백이라기보단 속에서 썩어가던 말을 조금씩 끄집어내는 느낌이었다. 한이란 아기를 봤을 때도 난 겁이 났어. 세리가 그 아이까지 사랑하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 범수는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점점 선을 넘었지. 돈 문제, 술도가 흔들리게 한 일, 나영은까지 끌어들인 거 다 내 짓이야. 그 말을 하며 독고탁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숨을 내쉬는데 그 안엔 울음 대신 죄가 묻어 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거 안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세리한테 다시 아빠라고 불릴 수 있게. 그 기회 한 번만. 범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뻗어 독고탁의 어깨 위에 가만히 얹었다. 어르신, 세리는 지금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독고탁은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쉬었다. 문이 열리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들어섰다. 그런데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장미애였다. 다급히 달려온 듯. 손엔 가방이 그대로 들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거실에 들어선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범수와 독고탁. 그 둘의 조용한 눈빛이 전날과는 전혀 달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독고탁이 천천히 일어섰다. 미애야, 나 좀 달라졌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야 눈이 조금 떠졌어. 그 말에 장미애는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전날까지만 해도 세상을 향해 이를 악물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딘가 텅 빈 듯 평온했다. 범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모님, 어르신이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세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장미애는 아직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다. 정말 그래요?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단 거야?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미애의 손을 잡았다. 미애야, 나 이제 안 숨기고 살고 싶어. 세리한테도, 너한테도, 사람들한테도. 그 순간
장미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내가 사실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미워하지 못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범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지금 이 공간은 그 누구보다도 부부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에게 필요해 보였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과 그를 믿은 사람이 함께 찾아갔다. 용서를 받기 위해 다음날 아침 벚꽃학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다. 손끝이 자꾸 떨렸지만 끝까지 마무리했다. 범수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앉아있는 독고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준비되셨나요?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보다야 낫겠지. 그 짧은 농담에 둘 사이엔 조금의 여유가 흘렀다. 차가 독고가 골목길에 들어서자 독고탁의 숨소리가 점점 짧아졌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직 있을까?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에 범수가 조용히 답했다. 어르신이 만든 자리잖아요. 이제는 그 자리 다시 채우러 가는 거예요. 현관 앞에 선 두 사람. 문을 열자 광숙이 먼저 반겼다. 어머 도련님? 그리고 독고탁까지? 뒤이어 오형제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범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대요. 거실 한가운데 앉은 독고탁.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의 얼굴 앞에서 그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참 못난 짓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도 알고요. 형제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동안 절대 사과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자리 다시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서 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그 말이 울림처럼 번졌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범수에게 향했다. 독고탁의 고백이 끝난 뒤 거실은 조용했다. 말이 많던 천수도 사소한 일에도 참견하던 흥수도 이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독고탁을 바라봤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그 눈빛엔 확실히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정말 변하신 거죠? 광숙의 물음에 범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증인이에요. 어제 어르신 저 대신 울어주셨어요. 그제야 강수가 입을 열었다.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먼저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디 말이 퍼지자 조금씩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그 역시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아직도 불편해요. 하지만 세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교수님, 여기 계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다. 모든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다. 세리는 문 앞에서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멈췄다. 그리고 그 뒤편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있는 세리.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독고탁이 천천히 일어났다. 세리야, 아빠가 할 말이 많다. 세리는 여전히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엔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이 눈물인지 분노인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세리는 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세리는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다. 세리야. 독고탁이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자 세리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아빠, 왜 이제야 이런 얼굴을 보여요? 그 말에 독고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슴팍에서 손을 꽉 쥐었다. 나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했고 한이 앞에서 미소도 못 지었어요. 그 모든 게 아빠 때문이었어요. 범수가 다가가려 하자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아빠한테 꼭 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목소리는 자꾸 떨렸다. 세상에서 제일 믿고 싶은 사람이 아빠였는데 나는 왜 그렇게까지 의심받아야 했을까요? 그제야 독고탁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참을 수 없는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하다, 세리야. 아빠는 그저 너를 지키는 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아니었더라.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저 아직은 용서 못해요. 하지만 오늘처럼 솔직하다면 언젠가 마음이 풀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들은 범수가 작게 미소 지었다. 광숙이 조용히 나섰다. 이 집에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진짜 가족처럼 들리는 말. 오랜만에 듣네요. 사랑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모든 말이 끝난 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세리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범수는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지켜봤다. 오늘처럼 날씨 맑은 날엔 세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예전엔 같이 산책하자고 하셨죠. 범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그 말을 꺼낸 게
믿기지 않는 듯 했다. 한이가 처음 벌었을 때 그날도 이렇게 떴었거든요. 그 말에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이는 요즘도 자꾸 내 이름을 흘려요. 이모, 이모 하면서. 세리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한이한테 엄마라고 불리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했던 적 있어요. 그 말에 범수는 한 발짝 다가섰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장미애가 한이를 안고 들어왔다. 얘가 자꾸 이모 찾더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 한이는 익숙한 얼굴을 보자마자 작은 팔을 뻗었다. 세리는 망설이다가 한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아기의 체온이 팔 안에 고스란히 퍼졌다. 한이야, 이모가 왔어. 미안했어. 늦어서. 범수는 옆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장미애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우리 가족 같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환영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의자는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쟁반 부딪히는 소리, 국 끓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분위기는 낯설 만큼 평화로웠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덜었고 강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숟가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련님, 수저 하나만 더 놔요. 광숙의 말에 강수가 물었다. 누구 거요? 세리 씨 아버님 거요. 그 말에 주방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내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식탁엔 8개의 수저가 놓였다. 독고탁의 자리는 말없이 가장 끝자리에 마련되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독고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다. 식탁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세리 아버님. 광숙이 당연한 듯 자리를 가리켰고 장미애는 옆에 앉아 반찬 그릇을 밀어주었다. 이건 좋아하지? 예전에 제가 처음 배운 반찬이에요.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처십을 삼킨 뒤 작게 중얼거렸다. 이 맛이 기억보다 훨씬 따뜻하네. 그 말에 식탁 위로 작은 웃음이 번졌다. 선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 사진 다시 찍어야겠네요. 흥수가 장난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엔 묘한 울림이 있었다. 이번엔 아버님 얼굴 좀 웃게 찍자고요. 독고탁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작게 떨렸다. 하지만 눈가엔 오랜만에 맺힌 게 눈물이 아닌 웃음이었다. 가족이 되는 날 가장 먼저 품에 안긴 건 아기였다. 성당 안엔 잔잔한 클래식이 흘렀다. 흰 장미꽃으로 장식된 벤치들,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창. 그날은 하늘도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맑고 고요했다. 신부 대기실엔 세리가 있었다. 긴 드레스를 고르고 또 고르며 얼마나 고민했던가. 그런데 막상 입고 나니 딱 하나의 생각만 들었다. 엄마가 된 날에도 이렇게 설렐까? 문이 열리고 장미애가 들어왔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세리야, 정말 예쁘다. 한이가 보면 놀라겠어. 세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 혼자 아니야. 너도, 범수도, 한이도 다 같이. 그 시각 신랑 대기실에선 범수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넥타이를 정리하다 말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작은 유아용 팔찌가 들어있었다. 한이가 태어날 때 선물로 받은 것. 오늘은 꼭 한이 가방에 달아주고 싶었다. 한이야, 오늘은 내가 우리 가족의 꽃이야. 범수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워가고 오형제들도 하나둘 성당에 모여들었다. 동석은 범수의 어깨를 다독였고 흥수는 한이를 안아들어 꽃잎 가득 든 작은 바구니를 건넸다. 한이야, 이거 내가 뿌리는 거야. 알았지?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돼. 그 말에 한이가 옹알이를 했고 모두가 웃었다. 결혼식은 이제 곧 시작될 참이었다. 세리야, 오늘 너 정말 예쁘구나. 성당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객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그 문턱에 선 사람은 작은 아기 한이었다. 흰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든 한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꽃잎을 집어 바닥에 톡 뿌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객들 사이에 잔잔한 웃음이 퍼졌다. 어머, 귀여워라. 한이가 오늘 주인공이네. 아이를 바라보는 모두의 눈이 따뜻했다. 꽃길 끝에서 세리가 한이를 안아 올렸다. 한이야, 오늘 우리 가족 되는 날이야. 세리의 눈가에 벌써 눈물이 맺혔다. 뒤이어 세리와 독고탁이 팔짱을 끼고 천천히 입장했다. 세리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아버지의 걸음에 맞췄다. 독고탁이 속삭이듯 말했다. 세리야, 오늘 너 정말 예쁘구나. 세리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은 서약대 앞에 섰다. 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지금 이 순간으로 인해 모든 게 감사해졌어.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한이와 셋이서 꼭 같이 갈게요. 그 순간 한이가 다시 옹알이를 했다.
엄마, 세리가 놀라서 아이를 안았다. 한이야, 지금 엄마라고 했어?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뒷줄. 독고타기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세리야, 이젠 정말 너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요. 성당 앞 계단.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한 줄로 선 독수리 가족들이 사진기 앞에 모였다. 광숙이 양팔을 벌려 모두를 불렀다. 자자, 옥분이 배 나온다.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와. 흥수가 웃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야, 넌 태어나자마자 가장 큰 가족 사진 속에 있구나. 한이는 세리 품에 안겨 연신 두리번거렸다. 동석은 한이에게 말을 걸었다. 한이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내 가족이야. 이젠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독고탁은 사진기 셔터 소리에 잠시 고개를 돌렸다. 조용히 범수에게 다가갔다. 범수야, 나 같은 사람 받아줘서 고맙다. 범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장인어른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 말을 들은 광숙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머, 장인어른이래. 우리 가족 진짜 됐네. 선수가 셔터를 눌렀다. 하나, 둘, 셋 웃어. 찰칵. 사진 속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광숙이 천천히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세리도, 범수도, 한이도, 그리고 도련님도, 옥분이 아기도.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성당 앞 계단을 가득 메웠다. 오랜 시간 돌아 겨우 도착한 이 자리. 가족은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완성되는 것임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범수의 휴대폰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한이의 치모에 대해 할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오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